3. 타인에게 맡겨진 내 존재를 되찾는다. 자,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자. 상처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 그럼 애초에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 것은 무엇인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낳아준 부모이다. 사람은 부모에 대한 반응을 통해 생후 처음으로 행동 양식을 배우기 때문이다. 넬리는 첫 딸이었다. 엄마는 그녀에게 온통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었고 엄마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아빠의 사랑도 충분히 받아서 넬리는 행복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더 보고 싶어 했다. 넬리가 5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아버지는 그 소원을 이루었다. 남동생이 태어나자 넬리는 부모의 관심이 동생에게로 옮겨가는 걸 보고 어리벙벙해졌다. 그녀는 남동생에게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냈고 우라를 터뜨렸다. 어머니는 그런 넬리를 이해해 주었지만 아버지는 냉엄하게 꾸짖는 것으로 반응했다. 아버지는 점점 더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다. 넬리는 전략을 바꾸었다. 그녀는 병약하고 비실비실거리는 꼬마가 되기로 했다. 이 작전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어머니는 전보다 더 관심을 쏟아주었지만 아버지는 그런 행동을 오히려 그녀가 별로 쓸데없는 자식이라는 증거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의무적으로 넬리 옆에 와서 섰다가는 잽싸게 가버리곤 했다. 넬리는 다시 작전을 바꾸기로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훌륭한 꼬마 내조자가 되기로 했다. 자진해서 식탁을 차리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그리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한 동생을 돌봐주었다. 이 작전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마침내 적절한 방법을 찾은 것이다. 아버지는 이제 넬리를 보고 만면에 웃음을 지어주었다. 넬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던 인물, 즉 아빠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는 양식을 찾아낸 것이다. 일단 그 양식을 찾아내자 그녀는 이후 몇 년간 그 양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고 그런 행동은 그 뒤에 숨어있는 동기를 더욱 강화했다. 행동의 동기는 항상 2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그 하나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런 행동을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넬리의 목표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 것이었으며 행동하는 매 순간마다 그녀는 그 목표에 대한 갈망을 더욱 강화했다. 중요한 것은 넬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적인 내조자라든가 충직한 하녀와 같이 써먹을 만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해 갔다는 것이다. 성인으로 자라면서 넬리는 이러한 행동 양식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계속 유지해 갔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녀는 그런 행동 양식이 궁극적으로 어떤 해악을 미칠 것인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청년기에 돌입하여 집을 떠나게 되면서 그 해악은 당연히 예상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넬리는 좋아하는 남자를 만날 때마다 우선 그에게 봉사할 작전부터 짰다. 그 남자가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의하면 그녀는 잽싸게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장소로 그를 초대한다. 이내 그녀는 남자의 셔츠 단추를 달아주고 그의 논문을 타이프해준다. 그런 행동은 그녀에게 일단은 안도감을 준다. 그런 행동은 상대방 남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여자인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첫 번째 성관계를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가졌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결혼을 고려할 만큼 남자와 심각한 관계에 접어들 때마다 넬리는 두려움과 절망이 섞인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런 감정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떨쳐버려지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는 그녀는 항상 같은 타입의 남자들하고만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다. 넬리가 사귀는 남자들은 자주 횡포를 부리다가 때로는 그녀에게 어린애처럼 매달릴 정도로 약한 인물들이다. 그러다가 종국에 이르러서는 난데없이 퇴짜를 놓는 것이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상대방과 일심동체가 되었던가 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문제는 모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한 남자와 결혼을 숙고할 만큼 가까워지게 될 때마다 넬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남자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지 무보수 하인이나 화대 없는 창녀로서 필요로 할 뿐이야 라는 확신이 솟아오른다. 처음 만날 때는 남자를 끌기 위해 희생적으로 자신을 열심히 제공하다가 그런 노력 끝에 막상 남자가 자기를 선택하면 이제 그의 사랑은 단지 나의 효용 가치를 향한 것일 뿐이야. 나 자신을 향한 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하게 된다. 왜 그녀는 항상 남을 부려먹는 인간만을 끌어당기는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이 부려먹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냄새를 아주 잘 맡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원래 남을 부려먹기 좋아하는 성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넬리 자신의 행동 양식 때문에 넬리는 남자를 의뢰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넬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기억한다.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남동생에게만 온통 관심과 걱정을 쏟았을 뿐 남동생과 같이 침대 머리맡에 서 있던 그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나와 처음 상담을 할 때 넬리는 그 사건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 엄청난 상처는 그녀가 그토록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했음에도 아버지는 결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결과 생긴 상처였다. 그러나 그 사건이 상처였다는 넬리의 결론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그녀의 행동 양식을 전혀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기를 어떤 여성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해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비굴한 행동 양식이 자기가 원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후 그런 행동 양식을 거부하지는 못했다. 넬리는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도 새로 만난 남자의 아파트 벽을 칠해주었다. 넬리의 경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준다. 자아 창조의 원칙은 자신을 날마다 재창조하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일관된 모습으로 남아있다. 일단 한 가지 행동 양식이 채택되면 그건 어떤 상처를 입음으로써 강력하게 변화되지 않는 한 항상 당신의 일상에 머무를 것이다. 그 양식을 버려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 양식은 스스로 유지된다.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다. 거의 자동적으로 마치 습관처럼. 넬리는 어떤 종류의 상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상처로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녀가 하녀가 되지 못해 안달할 때 그녀를 끈덕지게 말려주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다. 물론 그런 남자가 다가오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넬리가 새로 만난 남자에게 또 요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한다고 치자 얼마나 근사하게 차려놓을 것인가. 그렇게 정성스러운 식탁을 차리고 빨래를 빨아주고 창을 닦아줄 때 통찰력 있는 남자라면 그런 넬리를 보면서 걱정할 것이다. 그런 남자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넬리, 이런 일 하지 말아요. 더구나 내 호감을 사려고 그런 일을 한다면 절대로 안 돼요. 세상에는 그런 남자들도 있다. 그러나 넬리는 어쨌든 그런 남자를 만나는 행운을 얻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상처는 자아 창조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 원칙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상처는 넬리가 자신의 비굴함이 자기 자신과 남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책보다 더 훌륭한 치료가 된다. 그런 통찰력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도 그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정신분석학자들의 치료를 받는 사람은 상당한 수에 달한다. 하지만 그런 분석 치료가 때로 효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사람들이 흔히 들먹이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자, 넬리가 정신분석 전문 의를 찾아갔다고 하자. 그 의사는 사람의 심리는 모두 어린 시절에 고착된다고 주장하면서 넬리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분석을 한다고 하자. 그는 아버지를 향한 넬리의 사랑에 주목하게 된다.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넬리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노예가 되려고 안달했다는 사실이 의사와 넬리에게 분명해진다. 그리고 그녀가 아직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해진다. 대화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결론은 넬리의 문제는 모든 남자를 자기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넬리가 이런 문제점을 이해하게 되면, 격정적으로 진실을 껴안게 되면 넬리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와 함께 그녀는 남자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거나 남자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기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신분석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그러한 통찰력을 얻기까진 상당한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남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행동을 그만두게 됨으로써 넬리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또 그런 좋은 결과를 보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가 변화를 위해서는 역시 과거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넬리나 의사나 실제로 깨닫진 못하지만 그들 사이의 작업으로 넬리가 행동 양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함으로써 자신감을 갖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유익한 상처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테지만 사실 중요한 건 넬리의 현재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어쨌든 의사는 넬리를 돕긴 하지만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치료법이 진실로 효과를 가질 순 없다. 자, 이제까지 얘기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나는 인간의 성격은 어린 시절에든 그 이후에든 고정된 것도 고착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성격은 날마다 창조되고 재창조되고 있다. 바로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만들고 유지하는 건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을만하고 입증 가능한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나는 이 법칙을 자아 창조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 원칙은 한마디로 우리가 행동하는 매 순간
그 행동의 동기가 되는 감정과 태도, 믿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자신의 정신생활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열쇠이다. 그건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졌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우리를 바꿀 것인가를 알게 해준다. 그 원칙은 왜 어떤 사람들은 변화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하지 못하는가 하는 미스테리를 포함하여 심리학 사상 가장 곤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 그 원칙을 일단 이해하면 의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성격을 만들고 다시 만들 수 있다. 이제껏 나는 단지 자아 창조의 원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걸 주장하고 예를 드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그 원칙의 의미와 그 원칙이 어떻게 당신과 주위 사람에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4. 상상 속의 결점은 지워버려라. 누구나 편집증 환자가 될 수 있다. 당신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끈질긴 인내와 상당한 상상력이 필요하겠지만 헌신적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편집증 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 두어야 할 건 일단 시작하면 그렇게 되기란 점점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힐 정도로 당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환상을 가질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친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정도로 걱정스럽고 우려할 만한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확신한다. 이 장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다음 장은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를 보여준다. 편집증 환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그 특성을 확실히 해보자. 보통 편집증 환자들이 가지는 특성으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특성으로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다든지 괴롭힘을 당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들 수 있는데 대체로 이런 생각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편집증이 병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어느 사악한 천재가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 음모에 경찰도 나의 동료도 관련되어 있다. 우리 집에 오는 우체부도 아마 그들의 일원일 것이다.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저 슈퍼마켓에서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 라고까지 상상하게 된다. 상상 끝에 편집증 환자는 그 음모자들이 자기를 독살하지 않을까 혹은 달리는 차에 떠밀어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 꼼짝 못하다가 광란적으로 자기 방어적 행동을 할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 중 이런 정도의 정신병자는 아마 없을 줄 안다. 그러나 편집증적 증세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아직 정신병으로까지 진행되진 않았다 해도 이 첫 번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꽤 많다는 뜻이다. 첫 번째 특성의 가장 초기 증세는 자기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막연하지만 떨쳐지지 않는 인식이다. 그것이 좀 더 발전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된다. 해고되지 않을까? 아내가 미용사와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 혹은 누군가가 내 아파트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내가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혹은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혹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IQ가 140 이하라는 사실을, 몰락한 이태리계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을, 운동 실력이 시원찮다는 것을, 혹은 수입이 적거나 천한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얼마나 멸시할까라는 생각에 전전긍긍하게 된다. 두 번째 특성은 내가 얼마나 주위의 관심을 끌고 있는가, 혹은 주위에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다. 이 역시 확인되지 않은 생각이다. 이상한 생각이긴 하지만 편집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아주 많이 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병적인 경우 정부가 자기를 주시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환자는 아마도 신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를 아주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숭고하거나 거대한 조직체 따위와 같은 과대망상은 피해망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내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려고 든다는 식이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몰래 나에 대해 수군덕거린다라고 믿는 경우도 이러한 특성에 속한다. 부장실 문이 닫혀 있다. 아마 부장이랑 과장이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내가 지금 이 방이 시끄럽다면서 다른 방으로 전화기를 들고 간다. 아마 비밀 전화를 하려는 것이겠지. 부서 회의에서 근무 시간을 지키라고 부장이 훈시를 내렸다. 아마 내가 어제 지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 들으라는 소리겠지. 저 구석에서 웃어대는 사람들 아마 내 험담을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이다. 세 번째 특성은 어떤 사람이 편집증 환자라는 생각이다. 섬뜩한 생각이지만 물론 근거 없는 확신에 불과하다. 그런 특성이 병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어떤 사람이 멀리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쓰러지길 바라는 거야. 그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그를 죽이든지 아니면 경찰에 알려야겠어. 구속시켜 버려야지. 서둘러야 해. 일상생활에서 이런 증세는 독심술에 대한 환상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나를 훤하게 꿰뚫어 본다. 사장은 내가 어제 아프다고 거짓말한 걸 아마 알고 있다. 존스는 내가 화장실에서 수음했다는 걸 알고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내가 일자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 내 행동의 숨은 동기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짐작이나 앞에서 말한 두 가지 특성이나 모두 자신이 교묘하게 조작당하고 속고 있다는 생각이다. 아내는 미용사랑 놀아나고 있다. 지금 그놈의 미용사하고 전화 중이다. 아마 만날 약속을 잡는 중일 거야. 이 방에 있는 전화로 엿들어야지. 얼씨구 파마가 여자 머리에 나쁘다고?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네. 이 연놈들이 내가 엿듣는 걸 알고 있구만. 감히 나를 속이려고? 이것이 편집증 환자이다. 나는 심히 우려할 만한 사태를 감지하고 있다. 심각한 위험, 음모. 나는 어떤 약점을 갖고 있으며 나 자신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려고 애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편집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편집증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겨난다. 환자 스스로가 편집증에 걸리는 것이다. 또한 환자 스스로가 편집증을 떨쳐버릴 수 있다. 편집증은 자아 창조의 원칙이 극단적으로 순수하고 관찰 가능한 형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앞에서 습관에 관해 이야기한 것들을 상기해보자. 습관에 탐닉할 때마다
즉각적으로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궁극적으로는 더욱더 습관의 포로가 된다는 걸. 편집증적 습관. 이것들 중 사소한 것을 예로 들어보자. 자물쇠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든지,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지 않나 해서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본다든지, 수표에 이설을 했나 확인하기 위해 이제 방금 붙인 봉투를 다시 뜯어본다거나, 지갑이 제대로 들어있나 확인하려고 주머니를 만지고 또 만지는 경우, 바지 지퍼가 닫혀있나 혹은 팔에 뭐가 묻진 않았나 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행위들이 모두 편집증적 습관이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은 그 행동의 동기가 된 믿음을 복구한다. 자물쇠 확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자꾸 자물쇠를 확인하는 동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누군가 침입하려고 들 것이다. 나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요즘 한창 광고 중인 새로 나온 3중 자물쇠를 사야겠어. 그걸 사왔다. 하지만 나쁜 놈들은 내가 열쇠를 바꿨다는 것 역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놈들은 같은 종류의 자물쇠를 사서 분해해 볼 것이다. 잠금장치 해제 경보기를 사야겠다. 놈들이 자물쇠를 따면 경보장치가 사이렌처럼 울릴 것이다. 그런데 막상 경보가 울려도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총을 살 수밖에 없겠다. 총도 샀는데 저 나쁜 놈들도 총을 가지고 있다면? 아휴,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수면제를 좀 사야겠다. 모든 사례에서 거의 예외 없이 편집증 환자는 자기 보호라는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행위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근거 없는 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즉, 나는 지금 어떤 경우에도 자기 보호를 해서는 안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는 멈추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거꾸로 시작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증에 걸리지 않는 최선의 방책은 언제 어떻게 자기 보호 행위를 시작할 것인지 인식하는 것이다. 편집증 환자가 되는 데는 사전 단계가 있다. 그 단계는 누구나 때때로 처하는 특별 상황으로서 편집증을 창출하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하기에 적당한 상황이다. 편집증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 상황은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어떤 의미에서 집착하는 대상이다. 그것은 직업일 수도 있고, 결혼이나 현재 진행 중인 연애, 아니면 새로 산 자동차나 생활 자체일 수도 있다. 둘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 때문에 그토록 집착하는 대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 약점은 실제로 그렇든 아니면 단순한 상상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결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 구성 요소들, 즉 자기가 지키고 싶어 하거나 얻고 싶어 하는 것들과 자신의 결함 때문에 그런 것을 잃게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단 생기면 자기 보호 행위를 작동시키는 일련의 충동이 강화된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동기가 된 요소들은 재강화될 것이다. 소유하고픈 대상의 중요성, 자신의 결함에 대한 두려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까딱하면 잃을 것 같은 느낌 말이다. 편집증의 예비 상황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누구나 소중히 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런 소중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단한 미모를 지닌 어떤 여성이 나이 먹는 걸 걱정하면서
항상 아직도 사랑받을 만큼 매력적일까 아닐까 하며 초조해야 한다. 그녀가 남편을 과도하게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그 남편은 기가 죽어서 아내의 비난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까? 프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가는 한 젊은 운동선수가 어느 날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가 팀의 새로운 선수의 결점을 찾아냄으로써 보상받으려 한다면 그런 식으로 편집증의 사전 단계를 진짜로 엄청난 편집증으로 몰아간다면 주의 깊게 행동한다면 자연스러운 결점은 결코 편집증을 초래하지 않는다. 하물며 상상 속에서 꾸며진 결점은 말할 것도 없다. 상상 속에서 꾸며진 결점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찰리는 광고 대행사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이력을 속였다. 그는 전에 슬래머 기획이라는 광고 회사에 다녔었는데 2년 전에 슬래머 기획사가 히트를 쳤던 광고 카피를 자기가 쓴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때 슬래머사가 광고한 제품이 그렇게 많이 판매될 수 있었던 건 절묘한 카피 덕분이었다. 찰리가 거짓말한 동기는 소망과 두려움이었다. 지금의 이 회사는 슬래머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회사이다. 찰리는 이 회사로 옮기고 싶어 몸이 달 정도였고 또 그만큼 탈락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다행히 일은 잘 풀렸다. 찰리는 채용되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잘 풀렸다는 말인가? 지금의 에이스 광고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자마자 찰리는 이제 자기가 잡은 이 행운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는 다른 자격 요건도 갖고 있었지만 아마 이 회사에 입사하는 데 효과를 발휘한 경력은 슬래머 광고 경력 단 한 건뿐이었을 것이다. 이건 슬래머사 광고 카피와 관련해 찰리가 실제로 한 일이라고는 타이프를 쳐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만일 사장이 알게 되는 날에는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지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 회사는 그로서는 다시 잡을 수 없는 최상의 직장이다.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다.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쫓겨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찰리는 자신을 편집증의 사전 단계로 밀어 넣었다. 그에게는 물론 직장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장에게는 거짓말이 중요할 수 있다. 그를 해고시키는 사유가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이다. 그는 불명예스럽게 해직 당할지도 모른다는 고민 때문에 스스로 편집증 환자가 되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편집증의 사전 단계로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49세인 로저는 50세가 다 된 자기 나이 때문에 초조하다. 그는 자기보다 20세가량 연하인 제시라는 여성에게 빠져 있다. 로저는 나이보다 조금 젊어 보이긴 한다. 그는 적어도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믿고 있다. 그는 제시와 데이트할 때 절대로 나이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영화 얘기가 나왔을 때 로저는 그 영화를 TV에서 봤다고 말했다. 물론 TV에서 보긴 했다. 그렇지만 그 영화가 30년 전 극장에서 개봉되었을 때도 보았다. 그는 옷을 젊어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아주 세심하게 고르고 머리를 염색한다. 또 제시와 같이 있을 때는 자기 나이 또래의 친구는 만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그를 심한 편집증 환자로 만든다. 그는 제시가 뒤돌아서서 자기를 구닥다리라고 비웃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단계에 이미 와 있는 것이다. 로저가 나쁜 일을 한 건 없다. 그는 단지 제시를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 무엇이든 숨기는 행위는 편집증 환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왜? 그건 자신에게 약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숨긴 것이 탄로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이다. 자기가 노련한 카피라이터나 섹시한 젊은이라거나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상상을 만들어내서 그 상상을 키워나가면 곧이어 그 상상이 중요하다고 믿게 된다. 그 상상은 실제의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다. 그 이미지를 지키지 못하면 원하는 걸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처음에 속인 행위가 탄로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보태져 이윽고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된다. 이러저러한 사실 때문에 출세를 못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감추고픈 사실에는 사회적 배경이나 교육 수준이 포함될 수도 있다. 아니면 주소처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사실 때문에 원하는 걸 얻지 못하리라고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편집증의 사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아도 좋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약점을 지닌 다른 사람을 힐난하거나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양 칭찬해 줌으로써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편집증의 초기 증상에서 편집증 환자로 이동하는 경로를 밟는 행위이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편집증 환자를 만드는 것은 환자 자신이다. 물론 그 경로는 단순하지 않다. 여러 단계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단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찰리가 편집증 환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 거짓말에 다른 행동들이 더해진다. 즉, 그는 해고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된다. 거짓말이 들통나거나 무능력하다고 평가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점심은 건너뛴다. 부장에게 아첨도 한다. 그런 식으로 행동할 때마다 그는 일을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을 강화한다.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경력을 과대포장하도록 한 것과 똑같은 두려움이다. 입사 지원 때 했던 그 거짓말은 계속해서 찰리를 괴롭힌다. 만일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만일 누군가 진짜로 그 광고 카피를 쓴 사람은 아무개라고 부장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한다지? 그래서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또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알아보려고 열심히 체크한다. 어느 날 그는 부장에게 옛날에 다니던 슬래머 기획의 본사에 있는 부장으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찰리는 아연실색했다. 내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폭로 편지가 아닐까? 슬래머사의 부장이 내가 지금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는지 아는 게 틀림없어. 위에서 언급한 과대망상과 독심술을 상기해보자. 찰리는 이력을 속임으로써 자신을 편집증으로 몰고 갔다. 그의 옛 상관이 지금의 상관에게 보낸 편지는 찰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게다. 그 편지 내용에 노심초사하던 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장의 책상에서 편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퇴근 시간에 찰리는 동료들에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게 있어서 마저 하고 가야겠어 라고 하면서 먼저들 가라고 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동료들이 자신의 진짜 의도를 알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 편지를 찾으면서 그는 부장이 평소 이런 사태에 대비해 책상 위에 무슨 표시 같은 걸 해놓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다. 책을 일부러 이 논문 위에 수직으로 놓아두었는데 바뀌었네. 찰리가 훔쳐보고 슬쩍 했구만. 이렇게 부장이 알아차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책상 위에 물건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가를 정확히 기억해가면서 비지땀을 흘리며 편지를 찾았다. 마침내
찾아낸 편지를 읽는다. 휴. 그 편지는 광고 회사들 간부 모임에 점심 회식을 알리는 안내장이었다. 아니지. 잠깐만. 옛 상관이 회식 시간에 들통내면 어떡하지? 이렇게 거기엔 끝이 없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쓸 때마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려 애쓸 때마다 찰리는 그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강화한다. 로저는 자기 나이에 대해 언급하는 걸 회피할 때마다 자기가 50줄에 가까운 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제시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확대시킨다. 편집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찾아온다.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면서 행동한다. 그러나 자기 보호 행위는 그때마다 오히려 두려움을 강화시키고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강화시킨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진의 가족은 외국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느 모로 보나 확실한 순수 미국인, 꼭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외모는 미국인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외모가 확실한 순수 미국인이 아닌 사람은 인간성이 의심스럽다고 여긴다. 게으르면서도 묘하게 약삭빠르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다. 진의 부모는 외국이라면 무조건 피했다. 딱 한 번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미국 관광단과 함께 미국 호텔에 묵었을 정도다. 진 역시 부모를 닮아갔다. 그녀는 파리에서 일자리 제의가 들어왔는데도 거절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 내지 두려움에서 행동할 때마다 진은 두려움을 키워나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스페인어, 이탈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웃으로 이사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급기야 주민 모임을 조직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다. 결국 진은 이사를 하고 말았다. 이사를 하면서 그녀는 그것으로 만사가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사를 한 후에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원한에 차서 이곳까지 추격해 오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편집증을 낳는 최고의 지름길 중 하나는 시세 많은 감정을 지닌 채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아내는 같은 사무실에 있는 녀석과 바람을 피우고 있어. 5시면 퇴근인데 오늘 저녁에 야근을 해야 한다는 거야. 핑계겠지. 아마 오피스텔을 빌려서 그놈과 놀아나고 있을 거야. 7시가 다 돼가네. 전화를 걸어보니 아내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그럼 아내의 사무실에 들려볼까? 사무실에 가서 아내가 있으면 같이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거야. 이건 아내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야. 단지 사려 깊게 배려해 주는 거지. 집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는 택시를 집어탄다. 다급하다. 마침내 아내 사무실의 당도에서 혼자 있는 아내를 발견한다. 일하고 있는 아내를. 그녀는 남편을 보자 반색을 하면서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게 됐다고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하던 일을 마쳐야 한단다. 1시간 반쯤 걸린단다. 남편은 기다리면서 생각한다. 도대체 저 여우가 내가 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그 녀석을 때맞춰 보냈을까? 재수 되게 좋군. 이 장을 시작할 때 말했듯
일단 증세가 시작되면 편집증 환자가 되는 건 점점 더 쉬워진다. 편집증적 행동을 할 때마다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전화를 하기 전에 사무실 문을 닫는 행동과 같이 단순한 행동조차도 그 행동이 두려움에 의한 것이라면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직접적 효과를 낳는다. 샘은 처음에는 부하 직원 빌이 좀 의심스러워서 그가 듣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전화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끊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옆 부서의 조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샘은 조와 빌을 경계하기 시작한다. 만일 어느 날 전화를 끊은 후 그 둘이 같이 있는 걸 보게 되면 샘은 그들이 엿들은 내용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아마 샘은 빌을 해고할지도 모른다. 또 다음 판촉 회의 때 조의 판매 실적에 대해 나쁜 평가 의견을 내므로써 그에 대한 경계도 강화할 것이다. 자기 보호를 위한 모든 행동, 모든 계획은 적들을 더욱 크고 강력하게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적인가? 사실 조는 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그와 함께 일하는 리사 역시 마찬가지다. 리사는 왜 회의에서 조를 곤경에 빠뜨렸는지 묻는다. 그러나 샘은 그들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은 자기 말을 엿들어 왔다. 그들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누구나 편집증으로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또 그걸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다음 장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줄 것이다.